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유물론 입문, 새로운 물질성과 횡단성, 이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문규민 중앙대 인문콘텐츠 연구소 HK 연구교수님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경희대에서 동양철학, 동대학원에서 인도불교학 석사, 그 다음에 서울대에서 의식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로 분석철학 계통의 형이상학, 심리철학, 인식론의 주요 문제들을 연구한다. 전문 분야는 의식의 과학과 형이상학, 그리고 의식과학을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연구 모임을 운영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책 소개는 출판사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팬데믹, 포스트휴머니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급변하는 자연문화를 바라보는 최신의 흐름, 신유물론이다. 양가적이고 복잡하며 혼종적인 물질의 능동성, 역량, 행위성에 주목하며 새로운 물질성과 횡단성이라는 핵심 개념으로 신유물론이라는 흐름을 일별하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여러 신유물론으로 분류될 수 있는 학자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학자들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마누엘 데란다, 1952년생이고요. 데란다가 먼저 주목하는 것은 인과성 개념이다. 그가 말하는 새로운 물질성은 새로운 인과성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입수를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입수를 동일한 강도로 잡아당기면 늘어나는 정도는 증가하다가 어느 지점에 이르면 0으로 수렴한다. 고무풍선은 부푸는 정도는 처음에는 0에 가깝지만 어떤 지점 이후에는 빠르게 증가하며 다른 지점을 지나면 다시 급속도로 줄어든다. 두 사례 모두에서 당기는 힘이나 공기의 압력이 일정하다는 점에서 원인이 동일한 강도로 주어진다고 할 수 있지만 변형되는 정도가 힘이나 공기에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과가 동일한 강도로 일어난다고 할 수는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 다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질의 가해지는 원인은 동일하지만 경우에 따라 물질이 산출하는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이 경우에 따라 작용하는 방식을 스스로 바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선형 인과성의 사례들은 물질의 모양이나 크기, 무게, 구조가 어떠한가 만큼이나 그것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가의 측면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데란다는 물질의 본성을 새롭게 사유하기 위해서는 물질을 그것의 속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능력들로 특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렇게 물질의 속성과 능력을 구분하면서 데란다는 들레주의 개념상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실적인 것과 잠재적인 것입니다. 속성들은 언제나 현실적인데 왜냐하면 주어진 어느 시점에서나 칼은 날카롭거나 날카롭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단이라는 인과적 능력은 그것이 현재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을 경우 필연적으로 현실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칼의 절단 능력은 실제적이지만 또한 잠재적이다. 절단 능력은 없지 않고 분명히 실제하지만 항상 발휘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현실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실제적이지만 현실적이지는 않은 것을 들려주는 잠재적인 것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마누엘 데란다의 속성과 능력은 들레주의 개념인 현실적인 것과 잠재적인 것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성들은 다른 존재자와의 관계와 무관하게 결정된 것으로 주어지고 따라서 물질 그 자체를 고찰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칼이 날카롭다. 뭐 이런 것들이요. 근데 능력들, 절단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다른 존재자들과의 가능한 관계들이 열려있기 때문에 몇 가지로 정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물질의 속성들은 유한한 반면 그것이 가지는 능력들은 거의 무한할 수 있다. H2O 분자들이 소의 생리체계와 관계 맺으면 우유로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반면 뱀의 생리체계와 관계 맺으면 독으로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우유의 쓰임새도 독의 쓰임새도 가능적으로 무한하다. 아기의 신체를 구성할 수도 있고 치즈의 재료가 될 수도 있다.
뱀독은 사냥용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생물학 표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물질의 현실적인 속성들만 보고서 그 잠재적인 능력들과 가능한 작용을 알 수 없다. 이렇게 H2O 분자들은 무한한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유한하고 제한적인 가능한 상태들로 현실화되는 능력들을 경향으로 따로 분류한다. 그리고 이런 물질이 취할 수 있는 상태들 또한 특이성이라고 부른다. 특이성이란 물질의 잠재성이 현실화되는 계기뿐만 아니라 물질이 있을 수 있는 전형적이고 안정적인 상태들을 말한다. 이러한 물질의 특이성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물질에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달라진다. 특이성들의 분포에 따라 가능성 공간의 구조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물질의 비선형 인과성은 특이성들로 구성된 물질의 잠재성을 드러내는데 이는 물질의 비선형적 작용과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외부 원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물질의 현실적인 작용과 변화를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잠재성에 호소해야만 하는 것이다. 물질은 오랫동안 오해되어 왔듯이 외부 원인에 의해서만 작용하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고유한 잠재성을 통해 자신이 어떤 정해진 상태에 있도록 스스로 작용하고 변한다. 그런 물질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진료인이라고 부른 것일 수 없다. 아리스토텔레스적 원인론에서는 형태 형성과 관련된 능동성과 행위성이 전부 형상인과 작용인에 귀속된다. 그러나 데란다가 제시하는 물질은 이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물질은 외부로부터 형상이 찍히기를 고대하고 있는 무력한 진료가 아니다. 물질은 자신만의 형태 형성적 힘을 가진다. 신의 섭리와 같이 어떤 초월적인 원리가 아니라 이 형태 형성적 힘이야말로 물질의 창조성의 원천이다. 그래서 이제 말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물질이 그 자체적으로 잠재적으로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다. 능동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상기계라는 말을 하는데요. 말하자면 열역학 기계는 허리케인이라는 자연적 존재자에서도 작동하고 있고 증기기관이라는 자그마한 기술적 존재자에서도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 허리케인과 증기기관은 하나의 변화 원리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 둘이 한 통속으로 묶이지는 않죠. 그래서 열역학 기계는 총체성 없는 통일성, 종합 없는 구성이라는 횡단성의 특징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추상기계는 특이성들의 분포에 의해 빚어진 가능성 공간의 구조이자 동시에 유전자와 광물, 계급과 지층을 횡단하는 구조다. 새로운 물질성은 곧 횡단하는 물질성인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인 베넷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라는 말은 외부의 개입 없이 스스로 알아서 작용하고 변화하는 능동성을 의미할 수가 있다. 근데 이러한 능동성은 꼭 생물학적인 어떤 유기적 생명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유기적 생명, 뭐 금속이라든가 물질 같은 것으로도 확장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체의 좁은 경계를 벗어난 이 생기, 비유기적 또는 물질적 생기는 결국은 물질이 발휘하는 힘, 효능, 능력, 행위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물질이 있는 어느 곳에서나 이런 물질의 에너지, 물질의 활기, 약동,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서술을 따라가다 보면 데란다가 말하는 새로운 물질성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금속에도 생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덜그럭거리면서 자유롭게 진동하는 원자들 덕분에 철의 결정들은 있던 원자들을 잃거나 없던 원자들을 얻게 되고 그들 사이의 경계는 끊임없이 변형된다. 철의 결정은 철조 건물처럼 견고한 실체가 아니다. 결정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원자들의 진동과 이동은 금속의 성질을 결정하는 데 원자들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다. 금속이 할 수 있는 것을 아는 장인의 욕망이 금속이 무엇인지를 아는 과학자의 욕망보다 금속 안에 있는 하나의 생명을 식별하기 쉬우며
결과적으로 금속과 더 생산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보면서 금속이 아니라 어떤 자연 환경으로 이제 대체해서 보면은 좀 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철학이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자연 환경이 할 수 있는 것을 아는 인간의 욕망이 자연 환경이 무엇인지를 아는 과학자의 욕망보다 이 자연 환경 안에 있는 하나의 생명을 식별하기 쉬우며 결과적으로 자연 환경과 더 생산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저는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장인은 물질의 흐름을 터득하고 있는 이들이다. 그들은 물질의 흐름에 순종하면서 이동하는 편력자, 방랑자이고 이동하는 직관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기계론적 유물론은 생명체의 활동을 물리화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었죠. 반면에 이제 비판적 생기론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런 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틈을 발견을 합니다. 이에 따라 비판적 생기론자들은 물질의 생기를 불어넣는 별도의 형이상학적 원리로 그 틈을 메꾸려 했습니다. 베르그손과 드리슈라는 학자들이죠. 이들은 각각 그러한 성장을 추동하는 전적으로 계산해낼 수는 없는 것, 그리고 전적으로 물질적인 자극이라고 말할 수 없는 무언가를, 다시 말해 생기적인 힘 또는 생명의 원리를 확인했다. 드리슈는 이러한 생기를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라 엔텔레키로 명명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일한 종류의 성기의 줄기세포들이 동일한 환경의 자극을 받게 하더라도 그들은 각자가 다른 성장 경로를 따른다. 이 결과는 외부에서 동일한 원인이 주어져도 결과는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며 유기체의 성장 경로가 엄격한 기계론적이거나 결정론적 방식으로는 설명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제가 따로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기물의 작용은 제아물이 미세하고 복잡하더라도 결국 기계론적이고 결정론적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다. 반대로 살아있는 유기체의 활동은 그런 설명이나 계산을 허용하지 않는다. 여기서 발견되는 이 틈을 비판적 생기론자들은 물질의 생기를 불어넣는 별도의 형이상학적 원리를 통해 그 틈을 메꾸려 했다. 반면에 제인 베넷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비판적 생기론을 보면서 유기체의 비기계론적이고 비결정적인 현상이 실제한다는 사실로부터 비물질적인 생기가 있어야만 한다고 결론짓지만 이 논증은 물질은 언제나 기계론적이고 결정론적으로 작동한다는 전제가 성립할 때에만 타당하다. 생기론적 유물론은 생기론이 의심 불가능한 것으로 전제하는 물질의 기계론적, 결정론적 존재론에서 벗어나 물질적 생기를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물질이 기계론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굳이 외부적인 어떤 생기를 요청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물질 그 자체의 생기가 있다. 그러니까 물질적 생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속에도 생기가 있다면 인간은 어떨까? 물질적 생기의 관점에서 인간의 신체가 비인간 신체들과 뒤섞인 이질적 신체들의 배열 또는 배치라는 점이 드러난다. 인간은 물질적으로는 언제나 부분적으로 비인간이었던 셈이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살펴본 이 제러미 리프킨의 회복력 시대라는 책의 3부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3부의 내용은 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뭐 이런 겁니다. 성인 신체의 60% 정도가 물이고 인체를 이루는 원자도 90% 이상이 1년 사이에 새 것으로 바뀌고 그리고 우리 몸 속에는 다양한 박테리아, 곰팡이, 고세균, 원생 생물, 바이러스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신체는 비인간 신체들과 뒤섞인 이질적 신체들의 배열 또는 배치라는 점. 이것은 이 제러미 리프킨의 책을 보시면서 이해를 좀 더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로지 브라이도티 1954년생이고요. 이 포스트 휴머니즘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휴머니즘의 다양한 형태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인간 조건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어떤 주체들이 출현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기술한다.
넓은 의미의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 또는 포스트 휴먼 비판 이론의 1차적인 과제는 이러한 지도 제작일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포스트 휴먼 조건을 살아내는 새로운 주체, 즉 포스트 휴먼 주체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모든 작업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새로운 물질성, 즉 지능적이고 자기 조직적이며 살아있는 물질이라는 개념이다. 생기론적 유물론이 포스트 휴먼이라는 문제의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유는 인간 또한 체현된 인간이라는 특정한 물질로서 살아있는 물질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인간 또한 물질에 속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생기론적 유물론, 물질 자체가 어떤 활동을 한다, 능동성이 있다라는 이 존재론이 어떻게 인간 주체에 대한 어떤 이론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라이도티에 따르면 주체는 비인간들과의 새로운 관계 맺기를 통해 확장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질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인간 아닌 생기적 힘, 즉 조회다. 조회란 아마도 데란다가 형태 형성적 힘이라고 부른 것, 그리고 베넷이 하나의 생명이라고 부른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결국 조회로서의 인간이 조회로서의 비인간들과 관계함으로써 새로운 주체가 거듭나는 셈입니다. 그래서 다시 위에 거를 적용해서 읽어보면 형태 형성적 힘을 갖고 있는 인간이 역시 형태 형성적 힘을 갖고 있는 비인간들과 관계함으로써 새로운 주체로 거듭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브라이도티는 자연문화 연속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문화 연속체는 철진한 이원론을 뒤로 한 채 횡단성에 입각하여 포스트 휴먼 조건에 접근하기 위해 브라이도티가 선택한 방법론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시죠. 이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주어진 것인가 아니면 구성된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은 타고난 면역 체계를 활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자연적이지만 백신을 통한 면역 형성이라는 점에서 인공적이기도 하다. 그래서 자연적이기도 하지만 인공적이기도 하다. 그래서 자연문화 연속체로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과 자연과 그 다음에 뭐 기계 같은 것들이 위계가 없는 겁니다. 위계가 없는 거고 다 본질적으로 보면은 다 같은 거라는 거죠. 물질도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과 인간이 계속 관계를 맺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대하는 방식에 따라 인간의 지위 또한 결정된다. 실험 동물을 기술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수록 인간을 그렇게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도 덩달아 커진다. 반면에 동물을 인간에 의해 구성되지 않은 타고난 동물성을 가진 것으로 대할수록 인간 또한 그런 본연의 인간성을 타고난 존재로 간주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철학을 왜 공부를 하고 이런 것이 우리 인간 사회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론을 갖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물에 대한 이 자연에 대한 우리의 인식 어떤 관념 자체가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행동하는 것에 이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돼서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브라이도티는 어떤 문제가 전 지구적 규모로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인류 전체의 문제라고 얼버무리면서 명백히 존재하는 격차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래서 동물, 벌레, 식물과 환경, 지구 행성과 우주 전체가 소환된다. 이런 상황은 우리 종에게 다른 책임을 지우는데 우리 종이 혼란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모든 자연 문화 연속체는 조회를 발휘한다는 점에서 평등하지만 같은 종류의 조회를 같은 정도로 발휘하지는 않는다. 이런 조회의 차이에 따라 여러 주체들의 영향력을 계산할 수 있으며 책임을 차등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철학이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환경 문제라든가 어떤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위계가 없고 다 똑같다. 물질도 똑같고 자연도 똑같고 기계도 똑같다. 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어떤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존재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면피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죠. 조회를 발휘한다는 점에서 평등하지만 같은 종류의 조회를 같은 정도로 발휘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조회의 차이에 따라 영향력을 계산하고 책임을 차등적으로 분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넌 바라드는 제가 따로 요약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분량 문제가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떤 잠재성이나 역량을 다룬다는 형태 형성적 힘이라고 하고 베넷은 생기적 물질성이라고 하고 브라이도티는 조회라고 하는 거다. 그런데 바라드에게서는 물질이 행위성이나 역량을 발휘하는 것을 넘어서서 행위성과 단적으로 동일시된다. 그러니까 물질이 아예 행위성 그 자체인 셈이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사실 책의 앞부분에서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고 후반부에 이제 학자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저는 반대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신유물론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탈인간 중심주의,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새로운 존재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물질이 능동적이고 활기차며 창조적이라면 그것을 행위자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질의 능동성과 활력 창조성이 조건화되거나 제약되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건화되고 제약된 본성을 간과할 경우 물질은 그저 자의적으로 변화하고 작용하는 혼란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릴 뿐이다. 순전히 제멋대로 작용하며 전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겠는가? 신유물론이 말하는 물질은 스스로 힘써 행하는 물질, 다채롭게 변화하고 다방면으로 활동하는 물질이지 밑도 끝도 없이 미쳐 날뛰는 물질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신유물론 전체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물들, 물질들 이런 것들이 마치 인간이나 생물처럼 의지나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말이 아니다. 단지 인간의 행위자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거나 동일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면 그들은 적어도 그 측면에서는 행위자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행위자가 확장이 되면 인간이 무엇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생태학적이다. 생태학은 말 그대로 인간과 환경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고 포착하는 것이지 자연을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것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신유물론과 포스트 휴머니즘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신유물론이 인간의 얼굴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 신유물론을 토대로 작업하는 포스트 휴머니스트를 참조해야 한다. 그 관계가 그리 단순하지는 않다. 데란다 같은 경우 포스트 휴먼을 멍청한 말이라며 일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유물론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포스트 휴먼 논의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신유물론자들은 대부분 인간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은 다 한다. 가령 인간에 대한 베넷의 논의들은 신유물론과 포스트 휴머니즘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인물은 브라이도티다. 그녀에게서는 어쨌든 인간을 다루어야만 한다는 어떤 절박함마저 읽혀진다. 그래서 포스트 휴먼의 존재론적 국면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흐름이 바로 신유물론인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인간의 탈중심화는 신유물론이나 포스트 휴머니즘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미 구조주의와 탈구조주의를 관통하는 반인간주의는 보편적인 인간상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성공적으로 상대화해왔는데 포스트 휴머니즘은 이런 반인간주의를 극단화한다. 포스트 휴머니즘은 이런 인간의 해체가 끝물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호모 파베르의 미래 얼마 전에 살펴본 책이 있죠. 이 책에서는 트랜스 휴머니즘과 포스트 휴머니즘을 설명하고 있고 이런 유파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적인 한계나 어떤 비판적인 지점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 물질의 능동성과 활기가 인간의 예측과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복잡성이나 창발성은 이런 예측 불가능성과 통제 불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래서 이 새로운 물질성은 단지 우리가 감상하고 향유할 만한 형이상학적 낭만이 아니라 오히려 시급히 대처해야 할 현실적인 위험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의 핵 물질들이 인간의 관리와 통제를 벗어나 창발적인 역량을 발휘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물질에는 인간의 예측과 통제에 저항하는 최소한의 불온함이 스며 있지만 그 불온함은 사회문화적, 담론적 실천과 공구성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원자력 발전은 에너지의 문제이면서 그와 동시에 경제, 사회, 정치의 문제다. 이 부분은 아까 그 자연문화 연속체 그 개념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동물들 아무리 동물을 훈련시키더라도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 불가능한 측면이 있죠. 하지만 유목민들은 나름의 인식과 규율을 통해 그런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 불가능한 존재들을 몰고 다닌다. 유목하는 물질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들레즈와 가타리는 이미 금속을 비유기적 생명의 대표 사례로 보고 야금술의 장인들이 그 생명의 흐름과 어떻게 교섭하는지를 묘사한 바 있다. 그렇다면 야금술은 단지 금속을 다루는 잡다한 기술들을 넘어서서 새로운 물질성을 다루는 방식의 법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이제 요약하는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재미있다, 흥미롭다 하면서 읽었는데 그만큼의 저의 감정이 좀 잘 담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좀 요약하고 이제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